헌법을 합치 결정 난 거는 아시죠? 4월 11일을 기해서 이것이 이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해서 2020년 12월까지는 어떤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이 안 되면 이 헌법 낙태죄는 헌법상에서 위헌으로 돼서 없어져요. 그런데 왜 자꾸 페미니스트들은 그럼 그 이후에 또 운동을 하는 걸까 하는 고민도 궁금증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나는 페미니스트로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 혹은 제가 투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논의가 임신 중단이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최종 심판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국가다라는 것이 바뀌어서 아니다, 그것은 여성이다라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투쟁의 이유이고, 제가 이 운동을 열심히 한 이유인데, 그것이 바뀌지 않는 채로 오케이 그럼 합법화는 하는데 그럼 몇 주를 할지도 국가가 정하겠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관점이 어떻게 이동하느냐가 제 주요 관심사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주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덜란드의 경우 24주까지 허용이 되고 프랑스의 경우 14주까지 허용이 돼요. 그런데 이 14주와 24주라는 것이 결국은 진짜 여성을 위한다라는 건강권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낙태 클리닉에서만 낙태를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합법화가 됐는데, 그럼 이것이 국가가 말하기로는 의료상 이 의료 행위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니까 어떤 가이드라인 주겠다. 근데 이것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그 국가의 약간 통치 하에 있다 보니 암스테르담에 그 낙태 클리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스테르담에서 그 수도잖아요. 근데 수도에서 낙태를 해야 되는 여성들이 2-3시간씩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클리닉으로. 전국에 12개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낙태 클리닉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그 미명은 사실은 여성을 보호한다는 어떤 차원이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여성이 보호되기는커녕 어떤 또 다른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법령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봐야 되는 것이지, 뭐 14주면 좋고 뭐 24주면 더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이게 다루어질 건가를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법 개정도 이 입법 문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관점, 어떤 발언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또 구체적으로 운동하겠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그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시기와 기간이면 그걸 어떻게 정할까?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수집된 경향도 있어요. 제가 어제도 포항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한국은 여러분 절대로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했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이게 중학교 사회 시간에 낙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할 때 이제 뭐랄까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할 때 쟁점 땡땡 하면은 네이버에 찾아보죠. 사형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아보면 죄수의 생명이 뭐 어쩌고, 그래도 뭐 나쁜 놈은 죽여야 뭐 이런 식으로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낙태죄도 그런 사회적 사회 시간 하는 토론 주제로 딱 던져지면 기계적으로 태아의 생명권 땡땡땡, 그렇지만 여성의 선택권도 땡땡땡 이렇게 할 때 문제지, 여성의 몸이 한국에서 어떤 현실을 감각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한국은 저는 역사적으로 절대 여성의 여성의 선택권 대 태아의 생명권 같은 프레임이 등장했던 적이 없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92년생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맘때를 지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시기예요, 여성에게? 여아 선별 낙태하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1970년대 박정희가 뭐 했어요? 여성들 동원해서 집단적으로? 그렇죠, 불임수술. 강제 불임수술을 했던 나라였고, 50년대 그보다 20년 전에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토론을 통해서 낙태죄가 생겼느냐, 인구가 많은 것이 국익에 좋을 것이냐 적은 것이 국익에 좋을 것이냐, 그러니까 적으면 효율성이 좋을 것이고 많으면 노동력이 좋을 것인데 둘 중에 뭐가 이익이냐 해서 많은 게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적게 만드는 것은 죄로 만들자 해서 이제 낙태죄 헌법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애초에 그런 인구 정책이 낙태와 함께 가고, 지금 낙태죄 엄벌하겠다는 거 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이 국력을 줄이면 안 된다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한 번도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지 않았던 나라라고 사실은 보아야 하고, 이 서구에서도 그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이 진짜 서구의 태아의 생명을 중요시했다기보다는 이전에 그 재생산권은 아버지에게 속한다라는 명문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도 그렇고 로마법에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능력이 있다는 것과
재생산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좀 다른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는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당연히 내 권리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이전까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자궁이 나에게 있을 뿐이지 내가 임신해야겠다, 뭐 출산해야겠다, 임신해야겠다, 애를 낳아야겠다, 애를 가져야겠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성의 권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한 상황에서 아이를 갖고 싶다 하면 만드는 거예요. 혹은 그것이 피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럼 낳냐 마느냐 하는 거 남성이 결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유럽 낙태 여행이라는 책을 통해서 5개 유럽 국가를 다녀왔는데 그중에 프랑스에서 특히나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재생산은 아버지의 권리다.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발명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성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쥐어졌을까요? 피임, 약. 그 약이 만들어지면서 이전까지는 내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논쟁거리도 되지 않고 그냥 남성이 어떤 여성이 임신을 시키면 그 아이는 당연히 내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밭 같은 곳에 어떤 자궁에 삽입을 해서 질에 삽입을 해서 내가 아이를 만들고 그것이 내 것이다라는 소유의 개념이 그런 식으로 굳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여성의 손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약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재생산 능력을 가진 쪽에게 권리가 부여돼 버리는 거죠. 결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되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프랑스의 낙태법을 만들게 된 시몬 베일이라는 보건부 장관은 나중에 수레하건대 이 낙태 문제보다도 사실 남성들이 훨씬 더 분노했던 것은 피임약의 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월수에 따라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에 우선돼서 이렇게 싸우다가 자기결정권이 이기면 낙태하고 생명권이 이기면 낙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자신이 여성의 몸은 너무 펼쳐져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많이 양보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임신 중단과 관련해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5개 유럽 국가를 갔다 왔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다른 나라를 본받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모든 나라의 재생산권이라는 것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 이 지구에서 전 지구적으로 여성의 재생산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낙태가 오히려 그 서구 국가, 발전된 서구 국가라는 곳에서 가톨릭 종교관이 강력한 나라에서 남미 국가를 식민화 하잖아요. 근데 남미 국가에서는 임신 중단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졌던 거죠.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의 일부로. 그런데 가톨릭이 식민화 하면서 갑자기 엄벌에 처해서 30년형을 살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발전 수준과는 별로 무관하고 여성 인권 수준과도 좀 무관한 것 같기도 해요. 임신 중단이라는 것이. 왜 낙태를 반대해서 타인의 삶에 끼어들여야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애초에 이 재생산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재생산권을 둘러싼 다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같은 문제와 이제 결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페미니즘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낙태 합법 이전에 임신, 출산, 섹스와 관련된 합법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낙태에 대한 논의를 대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 대화법, 전략 등등이 무엇일까요? 같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4가지 질문을 이젠 섞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사실은 누가 합니까? 실제로는. 그리고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결정은 실제로 여성이 내립니다. 그 결정은 여성이 내린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고요. 이 낙태라는 것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임신 가운데 4분의 1이 낙태로 끝나요.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 전 세계 여성 중 3분의 1이 낙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피임 실패로 인한 어떤 조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임은 잘 실패하죠. 그리고 섹스는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섹스에서 피임으로 가는 것도 있다 얘기하겠지만 잘 안 되죠. 피임을 했다 하더라도 임신 될 수 있고 임신을 원치 않는 경우엔 낙태하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 자체는 국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 것이고 저는 이미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결정이 여성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국가로부터 여성이 가져오는 것은 자신의 영토, 자신의 몸이라는 영토에 누군가 발을 들이고 있어서 그것을 내보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남성에게서 여성으로 그 키가 옮겨지는 것이기도 해요. 저는 결혼은 싫은데 출산을 하고 싶어요.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게 낙태라는 그 투쟁,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투쟁이 헌법 불합치를 받았다고 해서 혹은 낙태를 할 일이 별로 이제 예를 들어 남자 파트너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 낙태를 할 일이 별로, 낙태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안 느끼고 낙태를 해본 적도 없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랑은 무관하게 이 투쟁이 여성의 몸,
여성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타인의 결정을 양보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들였던 그 발을 내보내게 하는 투쟁이라는 것에서는 임신, 출산, 섹스와 전 상관이 없기도 하고 물청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한데, 말하자면 저는 재생산이라는 것을 다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재생산에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재생산이라는 것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임신되고 나서 임신을 지속하는 결정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대부분의 것은 누구의 일이 되어 있나요? 사실은 여성의 일이 되어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양육은 여자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자가 난자 반반이 아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반이라는 개념이 여성의 몸에서 이미 남성이 반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정자가 난자가 반반 결합하는 것, 근데 그게 전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생산이라는 문제가 마치 여성의 몸에서 남자 반 여자 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재생산이 여자의 몸에서 일어난다라는 그 전제가 정확히 서야 된다는 것은, 남자가 들어와서 사정을 하고 나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 뒤로는 모든 일이. 그 반반이 이제 남성 거가 섞였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저희 근데 사랑하는데요, 아니면 뭐 어쩌고 너를 닮은 아기 이런 거 다 치우고 그 과정만 놓고 보자면 여성의 몸 안에서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일이 쭉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자가 자신의 정자가 섞였다는 이유로, 내지는 이것이 내 애, 이때는 한국에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여성이 반 섞였다는 개념조차 없죠. 여성을 경유하지만 전적으로 남성의 것이 들어왔다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굉장히 관여합니다. 무통주사 맞지 마라 했을 때 여성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어쨌든 자기랑 나랑 반반 만든 애기니까 결정권이 반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사고를 뒤집는 것이 낙태죄를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내 정자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네가 생사를 그냥 꿰맸으면 좋겠어. 뭐 그 이상하지 않아요, 좀? 뭐 이유가 좀 이렇게 붙는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재생산에 대한 고찰 자체가, 여성이 재생산을 할 때 아까 비혼인데 어떻게 출산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저에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낳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 딜레마처럼 느껴지는 거. 다 분해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영속적인 남자 파트너가 있으리라고 예견되는 거랑 상관없이 재생산은 제 능력이고 제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여성의 재생산 능력이 가부장제 사회 단위에 속하기 때문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함께 아이를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물론 어떤 사회적 담론 속에서 부모가 함께 그 아이를 키우는 어떤 책임을 져야겠지요. 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러나 몸의 문제로만 바라보자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양육 과정에 같이 분담하지 않으면서 생물학적인 그 과정 속에 갑자기 불쑥 개입합니다. 완전히 타인이잖아요, 그 경우에. 그런데도 무통주사 맞지 마. 이것이 중국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제왕절개를 반드시 해야만 사는데 무조건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시부모 이야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산모 자살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어떤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어떤 자연적인 이데올로기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산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믿으면서 시부모가 반대하면 병원에서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수술을. 일본에서도 어떤 것이 있냐면 무통주사 맞으면 모성이 없어지니까 자연분만 해야 된다. 근데 그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기술이 발명되어도 여성이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신 중지라는 것은 임신을 할 수 있고 안 할, 그게 개월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재생산이란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